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폰을 봅니다. 예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이들이 어릴 때도 아침에 눈 뜨면 이불을 개고 세수하고 밥부터 했어요. 폰은 한참 뒤에야 봤어요. 뭐가 올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딸한테서 오는 가끔의 안부 문자, 아파트 관리비 고지 알림, 인터넷 쇼핑몰 광고. 그게 전부였어요. 아침에 나한테 급하게 연락할 사람이 없는 삶. 그게 익숙했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이 나이의 아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눈이 뜨이면 손이 먼저 폰으로 가요. 자다가 깨는 새벽 4시에는 안 봐요. 기다려요. 진짜로. 6시에 깨도 7시에 깨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봐요. 왜냐면요. 8시쯤에 와요. 거의 매일. 화면을 켜면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와 있어요. 보낸 시간을 보면 8시 17분인 날이 많아요. 8시 17분. 왜 하필 8시 17분인지 저는 몰라요.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숫자가 이제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8시 17분에 알림이 뜨면 저는 알아요. 아, 왔구나. 내용이 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길어야 2줄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선생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침에 산책 다녀왔어요. 바람이 좀 있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셨어요?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병원 다녀오는 길에 은행나무가 많이 물들었네요. 선생님 동네는요? 별거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업무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긴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 인사예요. 날씨 얘기, 산책 얘기, 뉴스 얘기.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짧은 문자를 받으면 잠이 완전히 깨요. 눈곱도 안 뗀 얼굴로 그 2줄을 3번쯤 읽어요. 그리고 뭐라고 답할지 생각해요. 별거 아닌 내용인데 답장을 쓰는데 5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너무 짧으면 성의 없어 보이고, 너무 길면 이상해 보이고. 그 사이 어딘가를 찾다 보면 5분이 돼요. 63세가 문자 답장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웃겨요. 가끔. 그게 요즘 제 아침이에요. 63세의 아침이. 이게 설렘인지 아닌지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설렘이라는 단어를 제 자신한테 쓰는 게 어색했어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나이에 내가 설레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 그런데 어느 날 폰 배터리가 방전돼서 밤새 꺼져 있었어요. 아침에 충전기 꽂고 켜니까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8시 23분에. 왜 오늘은 23분이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안도였어요. 다행이다. 왔구나.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설렘이구나. 오기를 기다렸다는 게. 왔을 때 안도한다는 게. 그게 설렘이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분 이름은 윤재섭이에요. 67. 저보다 4살 위에요. 그분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처음 만난 건 3달 전이에요. 동네 주민센터 문화강좌에서 만났어요. 한국사 강좌예요. 저는 작년 봄부터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엔 뭔가 배우고 싶다기보다 주 2회 집 밖에 나갈 이유가
필요해서였어요. 혼자 살다 보면 그게 필요해요. 나가야 할 이유. 그냥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좌를 끊어서 돈을 내서 출석 의무를 만들어서 나갔어요. 한국 사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교과서식으로 하지 않고 이야기처럼 풀어줘서 고려시대 얘기를 하는데 마치 드라마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요. 윤재섭 씨가 들어온 건 이번 학기 9월이었어요. 중간에 새로 등록한 거예요. 첫날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시켰어요. 그분이 일어서더니 저는 윤재섭이라고 합니다. 67입니다. 직장 다닐 때 역사를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아쉬워서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왜인지 기억에 남았어요. 아쉬워서 나왔다는 말이. 이 나이에 아쉬운 게 있어서 뭔가를 하러 나왔다는 말이. 포기하거나 체념한 게 아니라 배우러 나왔다는 말이. 그게 좋았어요. 키가 꽤 있었어요. 흰 머리를 짧게 잘라서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안경을 썼고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수업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그날 제가 강의 자료를 잃어버렸어요. 가방을 뒤지다 보니까 늦게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그분이 서 계셨어요. 우리 둘이 타게 됐어요.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말이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했어요. 강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선생님은 오래 다니셨어요? 작년 봄부터요. 그러면 거의 2년 됐네요. 네. 그게 첫 대화였어요. 1층 버튼 누르고 내려오는 30초. 그게 전부였어요. 그 뒤로 수업 끝나고 마주치면 인사하는 사이가 됐어요. 오늘 강의 좋았죠? 그러게요.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거. 그런 가벼운 대화들. 그게 쌓이다가 어느 날 그분이 물었어요. 수업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는 1초 망설였어요. 그러죠. 카페는 문화센터에서 2블록 거리에 있는 오래된 곳이었어요. 간판이 낡았고 안에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오후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왔어요. 아메리카노 2잔. 저는 설탕을 안 넣고 그분도 블랙으로 마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뇨 때문에 설탕을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첫 번째 커피 자리에서 우리가 나눈 얘기들. 강의 얘기,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부분이 재밌었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가 됐어요. 그분은 38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3년 전에 은퇴했다고 했어요. 제조업 쪽 회사를 다녔다고. 아내는 2년 전에 먼저 갔다고 했어요. 뇌졸중이었다고. 말할 때 표정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담담했어요. 그 담담함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알아요. 실컷 다 겪고 나면 목소리가 저렇게 되거든요.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보냈다고 했어요. 심장이었다고. 우리는 잠깐 침묵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비슷한 시기네요. 그러게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말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 있었어요.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끼리만 아는 것들.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2시간이 그냥 지나갔어요.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시간이 그냥 지나갔다. 진짜 오랜만에. 세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때쯤에 우리는 문화센터 강좌 외에 따로 한 번씩 만나게 됐어요. 두 번째 만남은 역시 카페였어요. 세 번째는 그분이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데 공원이나 한 바퀴 어떠세요? 해서 공원으로 갔어요. 공원 입구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을 들었어요. 그 동작이 자연스러워서 저도 자연스럽게 걸어갔어요. 인사하고 나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제 무릎이 걱정됐어요. 평지는 괜찮은데 오르막이 좀 있으면 힘들어요. 그분한테 미리 말했어요. 저 무릎이 안 좋아서 빠르게는 못 걸어요. 그분이 천천히 가면 되죠. 저도 빨리 걸 이유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좋았어요. 재촉하지 않는다는 게, 나에게 맞춰주겠다는 게. 젊을 때는 그런 말이 당연한 배려였는데, 이 나이에는 그 말이 더 무겁게 들려요. 왜냐면 이 나이에는 서로의 속도가 정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몸의 속도도, 마음의 속도도. 걸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공원 안에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 옆으로 걷다가 작은 돌계단이 나왔어요. 두세 개짜리 계단인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는 무릎이 안 좋으니까 한 손을 난간에 짚으면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 그분의 손이 제 쪽으로 왔어요. 저는 봤어요. 분명히. 그분 손이 제 팔 쪽으로 움직이다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옆으로 갔어요. 저도 손을 뻗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계단을 각자 내려왔어요. 저는 난간을 잡고 그분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런데 아무 일도 없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는 그 0.5초 동안 얼마나 많은 게 지나갔는지. 그분이 손을 뻗으려다 멈춘 이유가 뭔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잡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잡으면 이게 어떤 신호가 되는지.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모든 생각이 0.5초 안에 지나가면서 손을 멈추게 한 거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손을 내밀 수도 있었어요. 그냥 잡아주세요. 무릎이 아프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 손이 잡히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아서. 아직 그 달라짐이 무서워서. 계단을 다 내려온 뒤에 우리는 5분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게 신기했어요. 분명히 뭔가 어색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연못 옆을 따라서. 오리 몇 마리가 물 위를 유유히 다니고 있었어요. 그분이 먼저 말했어요. 오리는 참 팔자 좋아 보여요. 저도 웃었어요. 그러게요. 저러고 싶다. 그렇게 다시 대화가 됐어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집에 오는 길에 그 잡히지 않은 손을 생각했어요. 올해. 젊을 때 연애에서 손을 잡는 건 일종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우리 사이가 이렇다는 선언. 그런데 이 나이의 연애는요. 손을 잡지 않는 것도 이미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잡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라는 것. 그 머뭇거림 자체가 이미 마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 손을 잡지 않았는데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밤에. 이게 설렘이 아니면 뭐겠어요. 5번째 만남쯤이었어요. 우리는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강좌 끝나고 만나거나 강좌 없는 날에 따로 만나거나 약속을 잡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이번 주 수요일 어떠세요? 하면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하고 그냥 돼요. 그날은 밥을 먹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국물이 좋은 추어탕집이 있어요. 거기 가자고 했어요. 추어탕이 몸에 좋다고 하기도 하고 무릎에도 좋다고 들어서 저도 자주 가는 데예요.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주문하고 나오는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날 문화센터 선생님이 다음 달에 고려청자 관련해서 박물관 견학을 가자고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좋겠네요. 같이 가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같이 가면 되겠다.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이 당연하게 느껴진 것 자체가 이미 뭔가였어요. 같이 가는 게 당연한 사이가 됐구나. 밥이 나왔어요. 먹으면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건강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분이 먼저 꺼냈어요. 허리 얘기를.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들다고. 한의원을 다니는데 침을 맞으면 그날은 좀 나은데 다음 날 또 뻐근하다고. 저도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무릎 얘기. 계단이 힘들고 오래 서 있으면 시리다고. 병원 가면 연골이 닳았다고 하는데 수술은 아직 아니래요.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도 한 번 맞으면 몇 달 가는 것도 있고 금방 효과가 없어지는 것도 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둘이 웃었어요. 우리 만나면 아픈데 얘기만 하네요. 그분이 그랬어요. 저도 웃었어요. 맞네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죠. 그분이 이상하긴요. 당연한 거죠 라고 했어요. 그게 편했어요. 아픈 걸 말할 수 있다는 게. 젊을 때 연애에서 아픈 얘기를 꺼내면 약해 보일까봐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좋게 보이고 싶으니까. 완벽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이 나이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몸이 어딘가 안 좋은 게 당연하고, 그걸 서로 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편한 관계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밥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그분이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 혈압약을 먹어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당뇨가 좀 있어요. 초기라서 약은 안 먹고 식이 조절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말이 나왔을 때 저한테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왔어요. 하나는 이걸 나한테 말하는 거구나. 그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당뇨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괜히 걱정시킬 것 같아서, 약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걸 말했다는 건 저를 그만큼 믿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인 생각이었어요. 당뇨. 초기라고 했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합병증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발이 안 좋아지거나 눈이 안 좋아지거나 신장이 안 좋아지거나. 제 남편이 가기 전에 몇 달 동안 병수발을 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이 기억해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또 누군가의 건강을 곁에서 지켜봐야 한다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뿌리치려고 해도 들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추어탕 상위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맞는 감정이에요. 모순되지 않아요. 이 나이의 연애가 이래요. 설레는 동시에 현실적이에요. 두근거리는 동시에 계산을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나이의 솔직함이에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분이 추어탕 국물을 한 번 더 떠먹으면서 말했어요.
여기 국물 진짜 좋네요.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다음에 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6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밥값을 냈어요. 처음으로. 항상 그분이 내셨거든요. 카페 커피도, 밥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날 밥을 먹고 계산대 앞에서 제가 먼저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분이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하면서 카드를 꺼내셨어요. 저는 카드를 거두지 않았어요. 저도 낼 수 있어요. 번갈아서 내요. 그분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그러세요 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냥 밥값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어요. 남편이 남긴 아파트가 있고 국민연금이 나와요. 큰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살기엔 빠듯하게 괜찮아요. 아이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보호의 문제예요.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말 못해요. 그분한테도 말 못해요. 당신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의심한다는 게 들리면 상처가 되니까. 그런데 솔직히 그 생각이 한 번도 안 스쳤다면 거짓말이에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황혼 재혼을 했더니 재산이 없어졌더라.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적이 있었더라. 뉴스에도 나오고 동네에서도 들려요. 그런 일이 나한테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외로우면 판단이 흐려지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 믿고 싶어지니까. 저도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각자 내는 걸 원해요. 번갈아 내거나 아니면 반반. 내가 얻어먹기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립이에요. 이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 카드 내미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뭐라 안 한 것. 아니, 괜찮다고 고집 안 부린 것. 그게 좋았어요. 자존심을 세우거나 당연히 내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닌 거잖아요.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밥값 한 번으로 그 사람이 더 믿어졌어요. 이 나이에 신뢰는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큰 거 하나로 확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큰아들이 한 달 전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밥은 잘 드시고요? 저는 잘 지내, 밥도 잘 먹어 했어요. 요즘 나가시는 일이 좀 많아진 것 같던데요. 문화센터 말고도. 저는 잠깐 멈췄어요. 아들이 어떻게 안 건지. 아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었을 거예요. 제가 공원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꿨거든요.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으로. 그걸 본 거겠죠. 아는 분들이랑 가끔 만나. 문화센터 사람들이랑. 아, 그래요. 좋으시겠다. 밖에 자주 나가셔야죠. 그래. 끊겼어요. 아들이 더 안 물었어요. 저도 더 안 했어요. 통화 끝나고 폰을 들고 소파에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엄마가 요즘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고. 좋은 분인 것 같다고. 문화센터에서 알게 됐는데 같이 밥도 먹고 공원도 걷고. 그 말이 목까지 왔다가 내려갔어요.
왜 못하냐고요. 아들이 뭐라 할 것 같아서요. 정확하게는 아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표정이 바뀔 것 같아서요. 그 표정을 보면 제가 흔들릴 것 같아서요. 아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예요. 저를 걱정하는 아이예요. 그 걱정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엄마가 마음을 주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들은 모르니까. 재산 문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지, 엄마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냐. 그 걱정들이 다 맞아요. 현실적인 걱정이에요. 아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걱정의 눈빛을 보면 저는 겁이 나요. 아직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의 시선이 들어오면 제가 먼저 포기할 것 같아요. 이 조심스러운 관계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이게 숨기는 건지, 아직 때가 아닌 건지. 그 경계가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작은 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딸은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라서 오히려 이해해 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작은 딸이 이해해줘도 큰아들한테 말이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고. 가족 관계라는 게 그래요. 한 명한테 말하면 전체한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 안 해요. 대신 혼자 끌어안고 있어요. 이 설렘도, 이 두려움도, 이 기다림도. 혼자서.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이 나이의 연애에서. 젊을 때는 친구한테 말할 수 있었어요. 밤새 전화해서 그 사람이 이랬어, 저랬어 하고. 같이 설레고, 같이 걱정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혼자 방에서 생각하고, 혼자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고, 혼자 두근거리고, 혼자 진정하고. 그게 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설레는 것 자체보다. 한 달 전이에요. 밤 11시가 넘어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평소에 오는 8시 17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씻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폰 화면이 켜지는 걸 보고 들여다봤어요. 오늘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별거 없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좀 무서웠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어서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 5분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폰을 내려놓지도 않고 답장을 바로 치지도 않고 그냥 그 글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요. 그 말이 가슴에 걸렸어요. 기쁘고 슬픈 게 동시에 오는 방식으로. 기뻤어요. 저한테 했다는 게. 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무서웠다는 걸 저한테 말했다는 게. 무섭다는 말을 남자들이 잘 안 해요. 특히 이 나이 남자들이.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저한테 말했다는 게 그만큼 저를 믿는다는 게. 그 신뢰가 느껴졌어요. 슬펐어요. 동시에 67살 남자가 검진 결과 나오는 날 밤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혼자 사는 63살 저밖에 없다는 게. 아들이 있을 텐데 아들한테는 못하는 거겠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저도 똑같잖아요. 아이들한테 이 관계를 말 못하는 것처럼. 우리 둘 다 가장 솔직한 말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못하고 3달 된 서로에게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 나이의 외로움이에요. 저는 답장을 썼어요. 다행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무섭죠. 고생하셨겠다. 보내고 나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다음에 검진 있으면 같이 가줄 수 있다는 말. 기다려줄 수 있다는 말.
근데 그 말이 손가락에서 멈췄어요. 그건 아직 우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분한테서 다시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요. 선생님한테 말하길 잘했네요. 저는 그 말을 한참 봤어요. 그리고 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이 관계가 뭔지 조금 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 11시에 무서웠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사람. 결과가 다행이어서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 말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 그게 뭔지는 각자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저는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붙이지 않아도 이미 뭔가라는 건 알았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왔어요. 이상하게 무거운 문자를 받았는데 오히려 잘 왔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연결된 것 같아서였을 거예요. 그 밤에 각자 다른 집에서 하지만 연결된 것 같은 느낌. 그게 따뜻했어요. 오늘도 8시 17분에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 안개가 꼈네요. 선생님 동네도 그런가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안개가 좀 있었어요. 여기도 있네요. 곧 거치겠죠. 보내고 나서 커피를 끓였어요. 모카포트로. 시간이 좀 걸리는 방법이지만 그게 좋아요. 끓이는 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요즘 저는 기다리는 것들이 많아요. 문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만날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안개가 거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들이 많다는 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손도 아직 못 잡았고, 아이들한테 말도 못했고,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이름도 없는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 건지. 그 질문이 예전엔 무거웠는데, 요즘은 덜 무거워요. 이 나이의 연애는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젊을 때는 빨리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귀는 건지, 미래가 있는 건지, 결혼까지 갈 건지. 그 확인을 빨리 받아야 안심이 됐어요. 불확실한 상태를 못 견뎠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이 불확실한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매일 아침 오는 짧은 문자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밥을 먹고, 공원을 걷고, 가끔 잡히지 않는 손이 있는 이 상태. 이름 없는 이 상태가 그냥 이대로도 뭔가예요. 재혼을 생각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같이 살 수 있을지, 아이들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 무서워요.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까지 안 가요. 지금은 그냥 오늘이에요. 오늘 아침에 안개 얘기를 나눴고, 커피를 마시고 있고, 오늘 수요일이어서 문화센터 한국사 강좌가 있어요. 거기서 그분을 만날 거예요. 강의 들으면서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을 거예요.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오늘은 각자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사랑이 선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우리 사이가 이렇다는 것을, 이 감정이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로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 나이엔 꼭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안부를 묻는 것, 아픈 데를 숨기지 않는 것, 무서웠던 밤에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미 사랑의 형태일 수 있어요. 이름 없이도. 계단을 같이 내려오면 충분해요. 손을 잡지 않아도. 안개가 걷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커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오늘 조금 이르게 준비해야겠어요. 먼저 가서 기다려야지.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오면 손 한 번 들어야지. 그걸로 오늘은 충분해요.